안녕하십니까. ENS 행정사TV의 행정사 이도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국제결혼의 아주 민낯을 제가 발라다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뭐 결혼 중개업체도 아니고요, 어떤 뭐 브로커도 아니고, 단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두고 또 비자 업무를 약 한 5년 정도 진행을 하면서 보고 느낀 걸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국제 결혼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현지 여성분들을 모집하는 이제 마담, 뭐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담 브로커가 있어요. 그 여자분들, 이렇게 여성분들을 뭐 리스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뭐 결혼 중개업체를 컨택하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 마담 통해서만 이 결혼이 진행이 되거나 뭐 혼인이 되는 그런 마담 브로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현지 뭐 결혼 중개업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현지에서 어떤 뭐 결혼식이나 뭐 무슨 신혼여행,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한국에 있는 결혼 중개업체랑 컨택이 돼서 뭐 현지 업무를 보는 이제 중개업체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이제 한국 신랑분들을 모집하는 한국 결혼 중개업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랑 신부가 모집이 돼서 소개팅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보통 남자분들 기준으로 일주일 여행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일도 있고요. 보통 한 4, 5일 정도 이제 소개팅을 하러 가는데, 첫날은 정신이 아무래도 없죠. 그냥 뭐 말도 안 통하죠. 뭐 그냥 앉아라, 소개팅 시작한다, 우르르 오죠. 그냥 뭐 덥죠. 아무 정신없는 상태에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어더더더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어더더더다 그냥 끝나버려요, 하루가.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제 뭐 개중에 소개팅을 성공한 같은 팀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뭐 성혼식을 한다, 뭐 신혼여행 언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됐냐, 결혼했냐, 사진 보내봐라, 뭐 어떻게 언제 데리고 들어오냐부터 계속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지금 아무 정신이 없어요. 현타가 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말도 안 통하지. 그냥 뭐 50명, 100명씩 왔다 갔다 인사만 하지. 얘가 얜지 제가 쟨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그냥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현지 업체에서 이제 제안이 들어오는 거죠. 아, 혹시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대신에 이 친구는 뭐 재혼을 하는 친구예요. 아니면 뭐 미혼모인데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정신없이 성혼 계약서를 쓰시고 한국에 오는 경우, 아니면 2차, 3차 이제 추가 비용을 부담을 하시고 다시 소개팅을 하러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도 그래요. 근데 이런 분쟁이 모두 이 중개업체가 사기꾼이라서, 나쁜 놈이라서 꼭 발생을 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구조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현지 브로커 단계입니다. 이 브로커 단계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진 여성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돈을 버는 그런 브로커예요. 마담이죠. 두 번째는 현재 중개업체인데, 사실 두 가지 구분이 사실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중개업체가 마담이 될 수도 있고, 마담이 중개업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마담이 마담을 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마담이에요. 근데 제가 가진 10명의 여성분들을 중개업체에다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근데 막상 소개팅 당일날에는 제가 가진 10명 외에도 막 더 많아집니다. 제 친구가 또 마담이니까 그 마담이 데리고 있던 여자분들, 또 그 마담의 친구 마담, 또 마담, 단계가 막 3단계, 4단계 이상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개팅 자리가 20명이 있다라고 치면 중간에 막 와요. 중간에도 막 와서 소개팅하고 또 얘기하고,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혼 중개업체나 그 1단계에 있는 마담마저도 그 여자분들이 어떤 여자분인지 모릅니다. 이 친구가 몇 살인지, 뭐 고향은 어디인지, 또 뭐 재혼인지 초혼인지 전혀 몰라요. 그렇다 보니 그 중에 정말 좀 어떻게 문제 있는, 결혼 목적이 아닌 정말 다른 불법적인 목적이 있는 여자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꼭 결혼 중개업체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 문화가 그렇거든요. 전 처음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저 같았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자분들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소개팅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해야지만 수익이 다 내 거잖아요. 아니면 중개업체인이라고 치면요, 이 신뢰관계가 있다 보니까 내가 10명이라고 했는데 막상 왔는데 그 10명이 아니죠. 20명, 30명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좀 신뢰관계도 그렇고 해서 아마 이렇게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여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정말 이 친구들이 정말 남을, 동료를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는, 조금 같이 공유하는 그런 사회주의적인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들 문화가 그렇습니다. 다 브로커 문화예요. 다 중간 책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엔 그런 게 있잖아요. 1,000원짜리 소주를 4,000원에 사 먹잖아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바보도 아니고. 마트에서는 1,000원인데 우리는 고깃집에서는 4,000원에 사 먹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들 문화가 그래요. 모르는 거, 추가되는 거 그냥 문화입니다. 당연한 문화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딱 두 가지를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20명 소개팅 오시는 분들 중에 목록을 좀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50% 정도는 그대로 나오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들 문화 인정합니다. 그렇게 브로커 문화 인정해요. 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최소한도 20명 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20명에 대한 소개팅의 절반 이상이 바뀌거나 아니면 애초부터 누가 오는지 그냥 50명, 100명 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업체는 굉장히 위험해요. 두 번째는 이 성혼계약서 부분인데요. 사실 업체에서는 성혼계약서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성혼계약서를 쓰고 안 쓰고가 엄청난 차이거든요. 쓰고 한국에 보내는 거랑 안 쓰고 가는 거랑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업체 입장에서는 성혼계약서를 무조건 신랑이나 신부한테 강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야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정말 너무 무리해서 성혼계약서, 그냥 성혼계약서 쓰세요, 결혼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무리해서 하는 업체는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좀 멀리 보시고 내가 그 이후에 오는 소개팅에 대한 추가 요금이 있더라도 꼭 시간을 두시고 여러 차례, 뭐 길게는 6개월, 1년 정도의 시간을 두시고 성혼계약서를 쓰시고 결혼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이 과정에서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